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저녁 5시를 넘었습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월드컵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의 대결에서 1대1로 비긴 것이 지금 세계의 가장 큰 이야기거리인 것 같습니다. 인구가 33만 명밖에 안 되는 역대 월드컵 진출 팀 중에서 가장 작은 나라의 수비를 전문으로 하는 팀이 세계 최강의 우승 후보로 꼽히는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1대1로 비겼다. 더구나 메시가 페널티킥을 했는데 아이슬란드 골키퍼가 오른쪽으로 몸을 날려서 막아냈다. 하나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슬란드라는 나라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해졌고, 제가 아이슬란드 이야기를 잠시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아이슬란드에 가는 한국인이 정말 많아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아이슬란드 풍광이 직접 집중적으로 이게 조명되니까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이 가는데, 이 아이슬란드는 바이킹이 세운 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 갔다 온 사람들 중에서 아이슬란드 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 갔더니 아이슬란드 말이 정말 예쁘더라. 털북숭이고 순하고 말은 작은데 어떻게 보니까 제주도 조랑말 비슷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관찰력이 뛰어난 분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제주도 조랑말과 아이슬란드 말 그리고 몽골 말은 같은 계통입니다. 아이슬란드에 웬 난데없이 몽골 말이 들어가 있느냐, 이게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라서 이걸 이야기해 드리면서 징기스칸과 함께 세계를 정복한 몽골 말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징기스칸 군대가 세계를 정복했다는 말이 반은 맞습니다. 그 반은 뭐냐, 몽골 말이 말발굽으로 서양을 짓밟은 것이죠. 말을 이야기 안 하면은 반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몽골 말을 이야기할 텐데 아이슬란드 말 이야기를 우선 해야 되겠습니다. 아이슬란드에 몽골 말이 들어간 것은 이렇습니다. 9세기 경에 스웨덴의 바이킹이, 이 사람들이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이킹이 세 종류인데 덴마크 바이킹은 사움박질 잘하고 노르웨이 바이킹은 탐험을 잘하고 주로 그렇다는 이야기죠. 스웨덴 바이킹은 장사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 동쪽으로 가가지고 이 러시아의 볼가강을 타고 내려가가지고 저 아랍 그리고 비잔틴 이쪽으로 가서 장사도 하고 뭐 사움도 하고, 그 과정에서 키예프에 러시아 공국을 만들었습니다. 러시아라는 이름은 스웨덴 바이킹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러시아는 그 모태 역할을 한 것이 바이킹입니다. 이 바이킹, 스웨덴 바이킹이 이 러시아 초원에서 장사를 하다가 거기서 몽골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몽골말은 대초원을 좋아하니까 아주 분포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초원에서 몽골말을 발견해 가지고 아주 양순하고 튼튼하니까 이거를 아이슬란드에 가지고 온 거죠. 아이슬란드에 노르웨이, 스웨덴 바이킹 사람들이 가서 살기 시작한 게 9세기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아이슬란드에 몽골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몽골말이 아이슬란드에 잘 적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몽골말은 추운 지방에서 잘 삽니다. 그리고 사료를 별도로 주지 않아도 알아서 이 풀을 뜯어 먹어요. 특히 겨울에 얼어붙으면은 이 사료를 사람이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한데 이 말을 그냥 자연에 방치해 버리면은 말이 돌아다니면서 얼음판을 깨고 그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수월합니까? 또 겨울에 잘 견뎌요. 그래서 아이슬란드가 딱 적지였고 여기서 잘 번식을 했습니다. 지금 아이슬란드 말이 아이슬란드에 약 8만 마리가 있습니다. 8만, 인구 30만에 8만이면 대단히 많죠. 그런데 해외에 나가 있는 아이슬란드 말이
10만 마리입니다. 10만 마리. 그런데 엄격하게 아이슬란드에서는 통제를 합니다. 어떻게 통제를 하면은 일단 아이슬란드를 나간 말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왜냐하면은 어떤 질병을 얻어서 돌아올까 싶어서 그렇게 하고 또 순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는 옛날부터 그 알싱이라는 국회가 있었는데 유럽 최초의 국회입니다만 그 국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외부에서 다른 말은 데리고 들어올 수가 없다 해가지고 몽골 말의 순종을 지금까지도 천년 동안 그 순수한 혈통을 지금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 몽골 말도 그렇지만 이 아이슬란드 말은 몽골 말하고 조금 다른 게 털이 많은 겁니다. 겨울에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털이 많아가지고 꼭 무슨 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슬란드 말은 막 들북숭입니다. 들북숭이. 그런데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300kg. 아랍 말이라든지 서드브렛이라고 서러브렛이라고 하는 이 경주만은 한 400kg에서 500kg 됩니다. 그보다 훨씬 작죠. 키도 140cm 정도 됩니다. 작은 사람 키하고 맞죠. 그런데 이 서러브렛이라든지 아랍 말은 키가 한 173cm 좀 되니까 상당히 작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튼튼하고 순하고 이렇게 해서 이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아이슬란드 신화, 이 노르딕 신화라고 그러는데 북국의 신화죠. 북국의 신화에 이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이제 다시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징기스칸 몽골말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몽골 말은 분포가 어떻냐 하면은 몽골, 그 다음에 제주도의 조랑말, 그리고 일본말, 그리고 유럽 쪽으로 가면 그 현지의 여러 말들과 섞여가지고 잡종이 막 나옵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게 분포된 말이 몽골 말입니다. 이 몽골 말은 어딜 가나 이게 튼튼하게 끈질긴 생명력이 있으니까 또 번식도 많이 하는가 봐요. 그러나 다른 나라에 가면은 몸도 커지고 하고 그렇지만은 지금 조랑말, 몽골말, 아이슬란드 말은 그 현지에 적응을 해가지고 키가 그렇게 작습니다. 이 몽골 말의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아주 많아요. 이 장점이 많은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볼품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작지요. 서양말보다는 몸이 작아요. 그러나 작은 만큼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순합니다. 제가 말 타는 걸 좀 좋아하는데 헝가리에 가서 말을 타니까 제가 아직 아마추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막 뛰더라고요. 내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우르무치라든지 몽골에 가서 말을 타면 아주 편합니다. 순하고 또 이 몽골 말은 산을 잘 올라갑니다. 사람이 등반하듯이 산을 올라갑니다. 순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추위에 잘 견딥니다. 영하 40도, 50도 돼도 바깥에서 자고 합니다. 안에 들어와서 마구간에서 자고 안 해요. 바깥에서 잡니다. 그 대신 겨울을 견디려면 아무래도 사료를 적게 먹게 되니까 겨울에 몸무게가 한 30kg, 30%가 줄어듭니다. 이걸 언제 보충하느냐? 바로 가을에 보충을 합니다. 그래서 천고마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이건 유목민족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고마비 가을. 그 다음에 풀을 스스로 찾아서 먹는다. 이 말을 대량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초원이 있어야 됩니다. 초원. 그래서 유목민족들이 항상 초원지대에서 살아갑니다. 이 유목민족이 유럽으로 서쪽으로 가다가 어디까지만 가느냐 하면 헝가리까지만 갑니다. 헝가리가 대평원이고 대초원지대가 있죠. 그 이상 넘어버리면 말을 키울 수가 없어요. 말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사료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헝가리까지가 이제 유목민족의 활동 무대의 서쪽 끝이 되겠습니다만은 사료를 별도로 구할 수 없이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먹는다. 이거 전쟁할 때 정말 좋은 겁니다. 전쟁할 때 보통 유럽에서는 기마병을 먹이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사료를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힘이 셉니다. 이 몸은 작지만 뼈대가 아주 크고 힘이 세요. 어느 정도 힘이 세냐 하면은 이 통계가 있습니다. 4마리의 몽골 말이 1톤의 무게를 싣고 하루에 60km를 간다고 합니다. 하루에 60km. 1톤입니다. 4마리의 말이 1톤의 무게를 끌고 하루에 60km를 거의 막 달리는 수준인데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튼튼합니다. 이게 특히 발을 상하는 일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말이 오래 달리려면 발이 튼튼해야 됩니다. 다리도 그렇지만 발이 튼튼하답니다. 그 대신 느립니다. 그런데 시험을 해봤습니다. 몽골말, 아랍말, 서드브렛 이런 걸 30km를 달리도록 하니까 빠른 것은 아랍말이 빠른데 끝까지 가는 데는 이 몽골말이 이긴다고 합니다. 몽골말. 바로 이거죠. 스테디하게. 조금 느리더라도 끝까지 가는 게 이 몽골말의 특징입니다. 몽골에서 이 말이 번식을 하다가 보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특성이 달라졌습니다. 사막형 몽골말이 있고 산에 오래 살다가 보면은 산에 적응하는 몽골말이 있고 초원형 몽골말이 있는데 초원형 몽골말이 가장 빨리 달린다고 해요. 근데 이 몽골 사람들은 말하고 같이 가족처럼 살다 보니까 말을 부를 때 휘파람을 부릅니다. 그러면 개가 쫓아오듯이 쫓아와서 주인 명령을 기다리는 식으로 이 사람과 말이 그러니까 막 같은 동물 사이가 되어서 그런지 징기스칸이 이 말을 얼마나 극진히 생각했느냐 하면은 말에 대해서 엄명을 내린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법률입니다. 징기스칸이 세계를 점령할 때 잘 알았죠. 서양으로 쳐들어갈 때 우리의 전투력을 뒷받침하는 것은 말이다. 그럼 말을 소중하게 여기야죠. 말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런 명령을 말에 대해서는 절대 채찍을 쓰면 안 된다. 말을 채찍으로 때리면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은 뭐 안장도 묶어야 되고 제갈도 물리고 뒤에 뭐 마차가 있으면 마차하고 또 연결도 해야 되니까 끈을 많이 씁니다. 끈으로 말을 이렇게 두르고 합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이 부하한테 특별히 명령합니다. 끈을 좀 느슨하게 해주라. 끈을 느슨하게 해주고 머리를 감는 굴레 이것은 절대로 입속으로 넣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이 갑갑해가지고 막 벌떡벌떡 뛰든지 달아나 버릴 수가 있다 이거죠. 말을 소중하게 하는 거죠. 이것도 만약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적결 처분해도 된다. 이렇게 그 부하인 수부대한테 명령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을 소중하게 한 거예요. 말을 사람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대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징기스칸 군대가 이 원정을 할 때는 대표적인 한 예를 들면 1240년에서 1241년까지 이 러시아 남부 초원지대에서 이 징기스칸의 손자인 바투가 이끄는 약 15만 명의 기마병이 전원이죠. 전원 기마 보병은 없습니다. 15만 명의 기마병이 겨울에 출발을 해가지고 러시아의 그 추운 동토의 겨울을 러시아를 통과하면서 봄에 유럽으로 나와가지고 헝가리 그리고 지금의 크로아티아 이것을 아주 석권합니다. 유명한 원정이죠. 이 원정을 할 때 그 부대 편성이 어떻느냐 하면은 한 사람이 말을 여러 마리를 데려갔습니다. 1인당
아무리 적어도 2마리, 많을 때는 20마리를 데려갔다 그래요. 평균 한 4마리씩 데려갔답니다, 말을. 그리고 그 뒤에는 가족들이 같이 따라왔어요. 가족들. 앞에는 군인들이 나아가고 뒤에는 그 가족들이 같이 따라오면서 또 가축까지 같이 따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일종의 후방이 되는 거예요. 후방 지원이 되는 겁니다. 후방 지원. 한 사람이 말을 여러 마리 몰고 다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말이 항상 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을 싣고 다니면은 아무래도 말도 필요해지죠. 그럼 말이 필요해지면 또 말을 갈아탑니다. 갈아타고 해서 항상 최고의 스피드를 낼 수 있다, 그죠? 최고의 스피드를 낼 수 있다. 몽골 기마 군단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스피드를 위해서는 다른 걸 희생합니다. 뭘 희생을 하느냐? 몽골 군인들은 이 갑옷이 아주 가벼웠습니다. 중세 유럽의 기사들은 보면은 완전히 로보캅처럼 막 뒤집어 섭니다. 쇠덩어리로. 그래서 말에도 또 이렇게 갑옷을 씌우고 해가지고 그 갑옷 무게만 해도 150kg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엎어지면 일어설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몽골 기마병들은 앞만 가죽 갑옷으로 적당히 가렸다고 합니다. 가볍게 말을 덜 필요하게 해주려고요. 그 다음에 밤에 잘 때는 말 사이에서 자면 따뜻하니까 일정도의 침대 역할도 했습니다. 동시에 주로 암말을 데리고 다녔어요. 암컷 말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럼 젖이 나옵니다. 젖은 한 번 빨면 45g이 나오는데 계속 빨 수가 있잖아요. 통계에 보면 연간 300kg의 젖을 빨 수 있습니다. 빨아먹을 수 있습니다. 한 마리. 그러니까 식량입니다. 식량. 말이 식량이에요. 또 하나. 이 몽골 말은 물을 거의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물을 마셔야 되니까 이 사막 같은 데 지나가다가 목이 마르면은 말의 핏줄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거기서 피를 빨아먹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갈증을 해결하는 방법이었겠죠. 그리고 나중에 말이 다 수명이 끝나면은 또 말고기를 먹었습니다. 300kg짜리 말을 잡으면은 120kg의 말고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식량. 그러니까 이건 뭐 식량이고 우유통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물통이기도 하고 침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운반수단이기도 하고 막 다양한. 그러니까 이런 말이 없었으면은 몽골의 세계 점령은 거의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런데 몽골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말을 타니까 아기 때부터 말을 탑니다. 아기 때부터 말을 타니까 말하고 사람이 그냥 일체감이 있습니다. 일체감. 말을 타고 또 무구나무 서기도 하고 또 전투 때는 말 배 밑으로 이렇게 몸을 숨겨가지고 달리는 말 배 밑에서 화살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적을 쏘는 이런 묘기까지 벌릴 정도니까 사람 몸이 말에 딱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훈련을 한 덕분이지. 그리고 이 기마전술은 이 부대 편성이 아주 간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부대 편성이. 기마군단의 부대 편성은 10진법입니다. 분대에 해당하는 10명, 그 다음에 소대에 해당하는 100명, 연대에 해당하는 1000명, 사단에 해당하는 10,000명, 이런 식으로 10, 100, 1000, 10,000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이 이제 투맨이고 가장 큰 부대입니다. 또 부대원들은 거의 다 같은 고향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심동체죠. 10명씩 10명씩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서로 부대를 바꾸고 뭐 이렇게 할 때 다리가 명쾌하니까 그 빨리 됐다는 이야기죠. 하나의 부품처럼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전쟁은 어떤 식으로 했느냐? 몽골의 기마 군단의 편성을 보면 70%는 경기병입니다. 아주 가벼운 갑옷을 입은 기사병이에요. 즉 말 타고 활을 쏘는 사람입니다. 활. 70%는 활 쏘는 게 이 기병의 주 임무입니다.
나머지 30%는 좀 중무장을 하고, 그러니까 좀 무거운 갑옷을 입고 창을 쓰는 사람이에요. 전쟁이 딱 일어나면 처음에 몽고 기병이 바로 나서는 게 아니라 기사병이죠. 말 타고 활을 쏩니다. 활을. 몽고 사람들이 쏘는 화살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저 멀리 겨냥해서 쏘지 않고 한 멀리 떨어진 적을 향해서 집중 포화를 볼 때는 약 400m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딱 겨냥해서 표적으로 때릴 때는 한 200m가 날아갔다고 합니다. 거의 뭐 소총 수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집중적으로 활을 쏘면은 대부분의 적병은 그 활에 화살을 여기저기 맞고 해가지고 부대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기병이 나오는 거죠. 창을 든 중기병이 돌격을 해가지고 흐트러진 적을 소탕하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이 기만 전술을 많이 썼습니다. 특히 1240년에서 41년 유럽으로 쳐들어갈 때 유럽의 기사들이 완전한 무장을 하고 딱 버티고 섰을 때 이 사람들은 작은 말을 타고 무장도 시원찮게 온 시원찮은 그 몽골 군인 보고 웃었다고 합니다. 웃어서 조롱을 했다고 해요. 딱 전투를 하니까 붙는 척 하다가 도망을 치는 거였습니다. 도망치니까 신이 나가지고 서양의 기사들이 쫓아갔습니다.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대의 전열이 흩어져 버립니다. 도망가다가 갑자기 유턴을 해가지고 반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흩어진 서양 기사들은 제대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인해가지고 역공을 퍼붓는 이 전술에 아주 뛰어났습니다. 이 몽골 말과 관계되는 이야기는 뭐 상당히 많은데, 이 몽골 말은 겨울 작전이 아주 장기입니다. 이 징기스칸 역사에서 제일 큰 원정이 1240년에서 41년 사이에 15만 명의 그 징기스칸의 아들이 주치고 주치의 아들이 바투인데, 바투가 그 밑에 있었던 부하 장군 수부대를 총사령관으로 해가지고 유럽 원정을 하는 이것이죠. 이 유럽 원정한 이 병력이 헝가리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독일 기사단을 쳐부수고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은 지금 크로아티아까지 갔습니다. 크로아티아. 요새 뭐 여름에 많이 가는 두브로브리크라든지 스필릿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저 자그레브, 크로아티아의 수도가 자그레브죠. 자그레브 가보면은 그때 쳐들어온 징기스칸 군대가 어디를 파괴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자자합니다. 바로 그 군대죠. 그 군대가 동계작전을 통해서 러시아를 통과를 했습니다. 동계작전. 지금까지 역사상 동계작전을 펴가지고 러시아로 쳐들어가서 이긴 군대는 1240년 겨울의 몽골 군대밖에 없습니다. 1812년에 나폴레옹이 60만의 군대를 끌고 모스크바를 점령을 했지만 결국 그 혹독한 겨울에 말리고 러시아군이 게릴라전으로 역습을 하니까 거기서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10만 명도 안 됐습니다. 그게 나폴레옹 몰락으로 갑니다. 그리고 히틀러도 1241년 6월 22일 날 소련을 칩니다. 그래서 12월 되면 모스크바 바로 앞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도 러시아의 겨울이 닥치니까 탱크 기름이 얼고 해가지고 결국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그것이 바로 히틀러 몰락의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엔진도 없는 시절에, 그렇다고 석유 난로도 없는 시절에 그 추운 겨울을 몽골의 기마군단 15만 명이 통과할 수 있었느냐? 통과할 수는 좋죠. 얼음이니까
러시아는 얼마나 강이 많습니까? 호수가 많습니까? 다 얼어붙으니까 기동하기는 참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겨울을 견뎠느냐? 그게 미스터리인데, 그게 바로 아까 설명드린 말입니다. 몽골 말이 없었으면 절대로 겨울 작전 불가능합니다. 뭐 한 사람이 몽골 말 10마리 이렇게 끌고 다니니까 거기서 자고 또 말을 잡아서 먹고 수통처럼 사용하고 젖으로 먹고 다용도로 쓰는 바람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기스칸의 세계 정벌은 말발굽으로 한 것인데, 그 말발굽은 바로 몽골 말이고, 그 몽골 말이 아주 크고 그런 말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보는 조랑말, 제주도 조랑말이 바로 몽골이 고려를 점령을 할 때 일본을 치기 위해서 몽골의 제주도에다가 큰 목장을 만들어서 키우기 시작한 것이 조랑말입니다. 제주도에 가서 조랑말 보시면은 아주 경의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